나라의 경제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거리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바로 시장 상인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선다는 건 이 나라가 이미 경고 단계를 지나 붕괴 직전까지 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호가 중동의 심장부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자국 화폐는 하루가 다르게 종이장처럼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은 있어도 살 수 없고 일을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결국 사람들의 분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중동 최대의 전통시장 중 하나, 이란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 수백 년 동안 전쟁 속에서도 혁명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이 거대한 시장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셔터는 일제히 내려갔고 평소라면 사람들로 가득했을 골목은 거짓말처럼 텅 비어버렸죠. 이건 단순한 파업이 아닙니다. 이건 경제의 심장박동이 멈췄다는 신호입니다. 상인들은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는 곧 함성이 되어 도시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시위는 단순한 경제 불만을 넘어 어디까지 번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거리의 침묵이 곧 무엇으로 바뀌게 될지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 거리로 나왔을 때만 해도 시위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시위대의 규모가 커지자 당국의 대응도 점점 더 강경해졌고 진압 경찰이 투입되면서 최루탄이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골목을 뒤덮었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졌죠. 하지만 시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모여들었고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시위가 수도 테헤란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전국 33개 행정구역 가운데 무려 28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저항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나라 전체가 끓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전국적인 규모의 저항은 최근 몇 년 사이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지역마다 양상은 조금씩 달랐지만 모든 시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고통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시위가 열흘째 이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당국 발표에 따르면 최소 33명이 목숨을 잃었고 체포된 사람은 2,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피해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도 충돌은 이어졌고 밤이 되면 도시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았을까요? 바로 경제입니다. 이 나라의 화폐 가치는 불과 10년 만에 45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 45,000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을 지금은 1,000원어치도 살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가격이 저녁이 되면 바뀌고 월급을 받아도 다음 달을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현실. 바로 이 상황이 사람들을 거리로 끌어낸 겁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상황은 숫자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소비자 물가는 이미 통제 불가능한 속도로 치솟고 있었죠. 어제 10,000원이던 물건이 오늘은 12,000원이 되고 내일은 또 얼마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하루가 다르게 가벼워졌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다 보니 삶은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참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정부도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전체 인구 8,200만 명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그 액수는 고작 $7 정도. 달걀로 따지면 약 95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었고 그것도 4달 동안 한시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생존의 벼랑 끝까지 몰린 시민들을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오히려 사람들은 이 대책을 해결책이 아니라 시간 벌기용 임시 방편으로 받아들였고 그만큼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이 혼란을 지켜보는 시선은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당시 미국을 이끌던 지도자가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고 내부의 불안 위에 외부의 압박까지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부 고위층 내부에서도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강경 진압을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대화를 통한 출구를 찾자고 맞섰습니다. 경제 붕괴로 시작된 위기는 이제 정치적 판단의 갈림길까지 끌고 온 상태였습니다. 시위는 더 이상 물가와 환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빵값과 화폐 가치에 대한 분노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분노는 점점 정권 자체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이름을 외치며 비판했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없었던 장면들이 거리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의 한 도시에서는 상황이 한계선을 넘어섰습니다. 시위대가 경찰 건물을 직접 공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는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늘어났고, 진압작전에 투입된 민병대원들 사이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위대와 당국 모두 피를 흘리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현장의 긴장은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수준까지 치달았습니다. 여기에 젊은 세대가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시위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초기에는 생계가 걸린 상인들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대학생과 20, 30대가 대거 거리로 나섰습니다. SNS를 통해 시위 정보와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졌고, 젊은 참가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대담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기성세대보다 망설임이 적었고 요구도 분명했습니다. 더 나은 경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미래를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부의 대응은 분명 모순적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시위대의 정당한 요구를 검토하겠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동시에 보안군을 총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서겠다는 신호도 분명히 보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가 이어졌고, 이 이중적인 태도는 사태를 진정시키기보다는 혼란과 불신을 더 키웠습니다. 체포되는 시위대의 숫자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공식 발표로는 최소 55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했지만, 현지에서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붙잡혔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체포된 이들의 행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굴렀고, 일부는 정식 재판 절차도 없이 구금돼 있다는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면 거리는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곳곳에서 총성이 울렸고, 사람들은 황급히 골목과 건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불타는 건물 앞에서도 시위는 멈추지 않았고, 누군가는 공개적으로 최고 지도자를 향한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그 외침에 응답했고, 공포와 분노가 뒤엉킨 밤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이 나라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3년 전에도 핵 합의를 둘러싼 문제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었고, 당시에는 강력한 진압으로 사태가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이후 한동안 거리는 조용했지만 그 사이 근본적인 문제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는 더 나빠졌고, 억눌려 있던 불만은 시간만큼 더 쌓여 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폭발한 겁니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석유 수출이 막히면서 국가 수입이 급감했고, 그 충격은 곧바로 서민들의 삶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자리는 빠르게 사라졌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고통이 컸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는 현실이 반복되면서 분노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건 결국 서민들이었습니다. 한때 중산층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반복됐고, 평생 모아둔 저축의 가치는 순식간에 증발해 노후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박한 현실이 사람들을 거리로 끌어낸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위대의 구호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빵을 달라, 일자리를 달라는 생존의 요구가 중심이었다면, 점차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가 커졌습니다. 단순한 경제 불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이 표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이런 변화는 정권 입장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지역별로 시위의 모습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도시는 비교적 평화로운 행진이 이어졌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밤낮 없이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밀집한 대학가 주변에서는 시위가 밤새 이어졌고,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한 채
캠퍼스를 저항의 거점으로 바꿨습니다. 정부는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차단이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검토했습니다. SNS를 통해 정보와 영상이 퍼지는 걸 차단하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이미 불붙은 저항을 이런 방식으로 끌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만나 정보를 나눴고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해외 언론의 취재도 점점 제한됐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모습이 외부로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영상은 밀반출돼 전 세계로 퍼졌고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흔들리는 화면 속에는 최루가스와 총성, 그리고 사람들의 절규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제 붕괴의 충격은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뜨렸습니다.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건 서민들이었고 한때 중산층이던 사람들까지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저축과 연금의 가치는 순식간에 증발했고 노후를 준비하던 계획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빵 한 덩이 가격은 며칠 사이 2배로 뛰었고 우유와 계란 같은 필수품조차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슈퍼마켓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지만 막상 차례가 와도 빈 진열대만 마주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 혼란은 곧 사회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랐고 부상자들이 계속 병원으로 실려왔지만 의료 인력과 시설, 약품 모두 부족했습니다. 경제 제재로 의약품 수입까지 막히면서 다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상인들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식료품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고 물가 상승과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사람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저항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공장이 멈췄고 버스와 지하철 기사들이 일손을 놓자 도시의 기능 자체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도 수업을 중단했고 학생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더 이상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고 중소기업들은 환율 폭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버티지 못해 연쇄 부도에 몰렸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절망은 깊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로도 28%를 넘어섰고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는 현실이 반복됐습니다. 미래를 잃은 젊은이들은 거리로 나왔고 여성들의 참여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사회였지만 자녀의 미래가 위협받는 상황 앞에서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시위를 주도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통제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인터넷 차단을 검토하고 언론 보도를 제한했으며 외신 기자들의 취재도 막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들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고 밤이 되면 사람들은 옥상으로 올라가 구호를 외쳤습니다. 거리로 나서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조차 침묵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경제의 균열은 국가 구조 전반을 흔들었습니다. 석유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에서 국제 유가 하락은 치명적이었고 국가 재정 악화는 공공 서비스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교사와 공무원들의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자 이들 역시 시위에 공감하며 동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 정부 지지와 개혁 요구로 갈라지면서 사회를 떠받치던 마지막 축까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혼란은 국경 밖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이웃 나라들은 사태가 지역 전체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했고 일부 국가는 자국민 대피까지 검토했습니다. 난민과 인재 유출 문제도 본격화됐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전문 인력들이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나라는 피할 수 없는 갈림길 앞에 서게 됐습니다. 강경 진압으로 잠시 침묵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무너진 경제와 삶을 그대로 둔다면 분노는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위기는 이미 정치 위기로 번졌고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불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물가를 잠시 눌러본다고 해결될 상황도 아니었고 임시방편의 대책으로는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로 엮여 있었습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이미 거리에서 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만 반복하고 있었죠. 개혁의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통제로 버틸 것인지 이 나라의 선택 하나하나가 이제는 국경 밖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선 사람들의 용기는 변화를 여는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번의 좌절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음 장면이 어떤 모습일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쓰이고 있습니다.